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컴퓨터 일반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분류를 말씀을 드릴 건데,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까? 자, 운영체제가 있고요. 그리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RGB라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라면은,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라든지,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든지, 파일을 관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프로그램. 그리고 엑셀, 아리아 한글, 그리고 파워포인트,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들은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서를 편집한다든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RGB라든지 V3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시스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죠. 바이러스를 검색을 한다든지 파일을 압축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틸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틸리티 프로그램. 그래서 유틸리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기능들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든 것을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라는 게 있고요.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두 개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이제 언어 번역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운영체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지만은 이런 이제 언어 번역기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언어 번역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어 번역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영문을 한글로 변경을 한다, 바꾸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1과 0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바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재사용할 수 있고요. 유지 보수가 좀 편합니다. 재사용한다는 뜻은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자, 이 A라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재사용을 해서 추가되는 기능만 더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는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XP가 최초에 여러분들 구매했을 때, 설치했을 때 그 프로그램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패치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XP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만큼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재사용성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웹이라는 게 붙었죠. 자, 웹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언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HTML 있고요. XML, 그리고 JSP, AS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이제 분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의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X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윈도우즈 XP에서 폴더나 파일을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죠? 자,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 파일을 실행한다든지 폴더를 연다든지 자, 그런 명령어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 한마디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분류, 소프트웨어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자,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하고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하고 합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운영체제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언어를 번역하는 프로그램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연결 편집 프로그램, 프리 프로세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사용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고요. OA, 사무 자동화용 프로그램도 있고요. 통신용, 그래픽, 멀티미디어,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유틸리티는 압축을 한다든지, 디스크를 관리한다든지, 백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저작권에 따른 이제 소프트웨어 분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은, 파일을 찾다 보면 한 번씩 다 보셨을 건데요. 자, 이런 창을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파일이 라이센스에 따라서, 라이센스라는 것은 저작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센스에 따라서 프리웨어도 있고 쉐어웨어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쉐어웨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애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입니다. 광고.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되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회사에서 어떤 일정한 수익이 필요하겠죠.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광고가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기능은 다 사용할 수 있지만은 무료로 사용을 하되 이제 광고를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애드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쉐어웨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일정 기능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일단 공개가 되어 있고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맛보기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능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일정 사용할 수 있는 기간 30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들은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을 때 끼워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매를 하면은 윈도우즈 XP를 끼워준다든지, 윈도우즈 XP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끼워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을 구매를 하게 되면 끼워주는 소프트웨어를 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리웨어, 말 그대로 프리, 마음대로 제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가 되고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광고, 공개, 맛보기, 끼워서 준다, 제한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파일러라든지 인터프리터는 언어를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 그것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 1과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라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화하듯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자바라든지 C라든지 코볼이라든지 베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죠.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윈도우즈 XP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도우즈 XP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가 필요해요. 그죠? 네. 그 언어가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컴퓨터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100, 1100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은 물론
프로그램 1과 0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반인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언어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이제 원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시 소스라고 얘기하죠. 보통 소스. 자, 이것을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 1과 0으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목적 프로그램 그리고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적 프로그램. 그래서 소스를 오브젝트로 바꿔주고요.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것을 언어 번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 번역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컴파일러가 있고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는 번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터프리터는 해석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영문 원서가 있다라고 보죠. 자, 원서가 있을 때, 자, 이 원서를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번역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이 원서 자체를 한글로 쭉 문서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한글로.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는 바로 원서를 읽으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번역을 해두게 되면은 다음에 재사용이 쉽겠죠. 그 다음에 이 원서를 읽어드릴 때 이 원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번역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빨리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인 해석하는 방식은 매번 실행할 때마다 계속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게 번역과 해석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는 공통점이 고급 언어이면서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언어 번역기라는 것은 이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급 언어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것을 기계어로 바꿔준다. 기계어. 자, 공통점이 되고요.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번역하는 단위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번역을 합니다. 전체를. 그런데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줄 단위예요. 한 줄 단위로 번역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여부, 생성을 합니다. 컴파일러는. 그러니까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로 되어 있는 목적 프로그램, 번역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바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지가 않죠. 결과물이. 그래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실행 속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컴파일러 방식이 빠를 수밖에 없죠. 한번 번역을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실행을 할 때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인터프리터는 이제 컴파일러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번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프로그램 처리 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쭉 설명드린 것을 머리에 두시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리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원시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들이 그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십시오. 계산기 프로그램. 사실 뭐 계산기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제가 뭐 정보 처리 강의라든지 그런 데서는 제가 계산기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지만은 이제 커말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계산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일단 원시 프로그램이에요. 원시 프로그램. 이것을 컴파일러를 통해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목적 프로그램 만들고요. 목적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은 이게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원시 프로그램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고요. 컴파일러를 통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컴퓨터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로더에 의해서 그 로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메모리. 자, CPU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메모리에다가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 순서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시험에 한 번씩 가끔 나오는 이제 용어들입니다. 용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뭐 특징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키지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시험에는 연결, 편집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연결, 편집 프로그램. 자, 서로 독립되어 컴파일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하나의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자, 조금 전에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로더에서 로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자, 컴파일된 프로그램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기 프로그램 만든다라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하나로 실행 가능하도록 묶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게 연결 편집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 프리프로세서, 앞이란 뜻이죠. 앞 처리기, 한글로 해석을 하자라면은. 그래서 앞 처리기, 전 처리기,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처리하는 거예요. 자, 중심적인 처리를 행하는 프로그램의 조건에 맞추기 위한 사전 처리다.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프리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전 처리라는 키워드 기억하시면 돼요. 사전 준비적인 계산 또는 편성을 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크로 확장, 기호 변환 등의 작업을 수행을 한다. 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도 모르셔야 됩니다. 이해를 못 하셔도 되고요. 키워드만 아시면 돼요. 사전 처리 나오면은 프리프로세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압축에 대해서, 유틸리티 중에서 압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압축의 원리 여러분들 아십니까? 압축. 여러분들 다들 이제 압축을 해서 파일을 서로 전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운로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도 저장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압축도 하죠. 압축을 하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문서 작업을 할 때 A라고 문서에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라면은 A5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A가 5개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압축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는 공간보다도 이것을 기억하는 공간이 더 공간 자체가 더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압축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목적은요, 저장 공간의 전략과 통신 속도의 향상입니다. 그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는 압축을 해서 전송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 기억장치의 용량을 초과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죠. 자, 특징을 정리를 하면요. 특징 뭐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압축에 대한 개념은 머리에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압축 방식은 중복의 형태나 처리 방법에 따라서 상이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압축 기술은 파일에서 비트 패턴이 자주 반복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자,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것을 비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111111 0000 만약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런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된다면은 자, 1이 반복되는 개수, 0이 반복되는 개수를 가지고 이제 압축 기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압축 대상에 따라서 파일 압축, 디스크 압축, 실행 파일로 압축 등이 있다. 뭐 압축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파일 압축 프로그램에는 ARJ 그리고 PKzip, ZIP가 있고요. RAR, LHA 이런 방식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압축 파일을 재압축하는 방식으로 파일의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 자, 오답으로 잘 나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재압축. 자, 한번 압축을 하고요. 이것을 다시 압축을 한다. 그러면은 용량이 줄어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현되고 하드웨어로 구현은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압축 프로그램이 다 이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구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하드웨어로 압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이 틀렸어요. 아시겠죠? 자, 두 가지 오답 기억을 하십시오. 자, 1번 다음 중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어웨어 같은 경우에는 공개한다는 뜻이죠. 공개를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기능을 제한을 한다든지 기한을 제한을 한다든지 자 그런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자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를 수행하고자 제작된 소프트웨어다. 자 이런 그 설명 자체가 다른 이거 쉐어웨어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이게 아니고 보통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베타 테스트 할 때 자, 이런 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먼저 오픈을 하죠. 그래서 사용을 해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 테스트, 베타 프로그램,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컴파일러나 어셈블러 등의 기계어로 번역된 상태의 프로그램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어셈블러, 뭐 컴파일러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1과 0으로 되어 있는 목적 프로그램. 자, 3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컴파일러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컴파일러 언어는 전체 번역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각 명령문을 행 단위로 번역한다. 자, 행 단위로 번역하는 것이 컴파일러가 아니죠. 인터프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프리터 언어는 목적 프로그램과 실행형 프로그램을 생성한다. 아니죠.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 컴파일러와 비교하여 인터프리터 방식은 대화식 처리가 가능하다. 자, 대화식 처리가 가능한 것은 인터프리터 언어가 대화식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화식 처리란 것은 어떤 이제 명령문이 있을 때 한 줄 한 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대화식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이 A에다가 0이란 값을 대입을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는 B에다가 1이란 값을 대입을 하세요. 그 다음 A 더하기 B는 다시요. 자, C는 A 더하기 B다. 이런 처리물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인터프리터 방식은 자, 이것을 먼저 처리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오류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화식 처리가 가능한 것은 인터프리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컴파일러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에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리다. 빠르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발달이 되게 되면은 언어라는 게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컴퓨터에게 얘기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컴퓨터에 어떻게 해라, 예를 들어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면은 더하기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 코딩에 의해서 명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뺄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령어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입력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객체 지향 언어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가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자바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이전에 이제 프로그램 방식하고 비교해서 한번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C 언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C 언어.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반드시 공부해야 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C 언어는 구조적인 언어입니다. 구조적인 언어. 자,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는 이제 자바와 같은 프로그램이 객체 지향 언어인데요. 자, 비교를 하게 되면은 객체 지향 언어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적인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계산기 프로그램 만든다라면은 덧셈 모듈, 뺄셈 모듈, 뭐 곱셈 모듈 이런 식으로 작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것을 좀 구조적이고 절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구조적이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탐색기에 보시면 트리 형태로 돼 있잖아요. 트리 형태. 그러니까 탐색기면은 폴더가 하나 있으면은 뭐 자격증 폴더가 있다. 그럼 자격증 폴더 밑에 정보 처리, 컴할, 워드, 자, 이렇게 해서 폴더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컴할 밑에는 필기, 뭐 실기, 자,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필기 밑에서는 또 각각의 이제 과목으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구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을 잘 정리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적이고요. 그리고 절차적이라는 얘기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이제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뭐 문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왜 제가 A는 0, B는 1, 뭐 C는 A 플러스 B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위에서 아래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코딩을 했잖아요. 그죠? 실제 프로그램 코딩할 때도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고요. 그리고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명령문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적이고 선택적이고 반복하는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절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차적이다. 그래서 구조적이고 절차적입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요,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고요. 수정이 쉽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C 언어가 가장 대표적인 구조적인 언어예요. 자,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계산기라는 프로그램 만들고요. 이 프로그램을 다르게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이제 변경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유지보수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유지보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보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객체지향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현실 세계를 그대로 프로그램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다양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일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객체지향이란 개념 자체가. 그래서 소프트웨어 재사용이라든지 유지보수가 구조적인 언어에 비해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객체지향 언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관련 용어들이 나오는데 생소할 겁니다. 생소한데 뒤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이 되는 것은 객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객체. 자, 객체. 자, 여러분들이 객체도 될 수도 있고요. 저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객체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객체 지향에서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은닉화, 뭐 캡슐화, 정보 음패, 추상화, 상속성, 다형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요. 구조화되었다, 절차적이다 이런 설명 나오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자, 이것은 구조적인 언어에 대한 특징이죠. 그래서 차이점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사실상 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객체, 클래스, 메시지를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있죠. 그리고 버스 있습니다. 택시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죠. 자, 바퀴가 4개 있다. 엔진이 1개 있다. 좌석이 보통 5개고요. 보통 휘발유를 사용을 한다. 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바퀴 4개, 엔진 하나, 좌석 20개, 경유 사용을 한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LPG를 사용한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징들이 있죠.
특징들. 자, 프로그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성. 그리고 데이터의 구조다.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조.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자가용 버스 택시를 보게 되면은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런, 또 어떤 연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가지는, 자, 이게 객체가 되는데요. 이 객체가 할 수 있는 연산들이, 이런 연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객체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속성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 연산이란 게 있습니다. 자,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자가용 버스, 택시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을 우리는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객체.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의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동양인 있고요. 흑인, 백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속성들, 데이터 구조들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연산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자동차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문 열기라든지 시동 걸기, 변속 하기, 페달 밟기 이런 것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객체의 개념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객체들 비슷한 객체들끼리 모아둔 것이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 이 다 모으게 되면은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다 모으게 되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클래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용어를 정리를 해드리면요. 클래스라는 용어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데이터 추상화의 의미다. 자, 자동차라는 것은 공통의 특징들이 있죠. 공통의 특징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클래스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 딱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정리해두고요. 자, 자가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가용의 특성이 맞는 휘발유를 사용을 한다. 좌석을 5개. 좌석이 5개다. 자, 이런 특징들만, 이런 속성들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클래스만 하나 만들어 두면은 재사용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재사용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클래스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두게 되면은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 두게 되면은 실질적인 객체를 만들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객체 지향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데이터 추상화의 의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추상화, 모델링. 그래서 시험에 객체 지향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을 때 맞는 것으로 해서 추상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추상화는 객체 지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의 집합이다. 자, 객체의 집합이 맞죠? 자, 객체의 일반적인 타입이다. 모델링이 되는 거죠. 모델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타입. 그래서 속성, 시험에는 속성을 다른 말로 데이터 구조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연산을 함수, 메소드, 작업,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속성이 되는 거죠. 데이터의 구조, 어떤 뼈대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행위잖아요. 그렇죠? 행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함수, 연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소드 다 같은 뜻이고요. 자, 그 다음 객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의 객체며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메시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 동양인이 페달을 밟아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페달 밟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행위가 일어나게 되고요. 다른 객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전달되는 것을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메시지. 자, 용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 그것을 메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객체 지향에서 나오는 용어들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은익화 같은 경우에는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한 테두리로 묶는 것이다. 자, 묶는다, 캡슐화,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죠. 쭉 있어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덩어리로.
자, 덩어리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덩어리들이 서로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관이 있어요. 그죠?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죠.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계산기 프로그램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면은 각각의 작은 프로그램끼리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관성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업들, 여기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서로 외부에서는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자, 이 프로그램을 만약 수정을 한다. 그러면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수정되게 되면 이 프로그램도 같이 수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은닉화, 캡슐화를 합니다.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한 테두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딱 여기서 여기까지는 캡슐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은폐시키는 거죠. 외부에서는 변경할 수 없도록, 외부에서는 접근해서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캡슐화, 은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객체 지향의 특징들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정보 은폐. 금방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객체는 다른 객체로부터 자신의 자료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해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숨기는 거예요. 변경되지 않도록. 자,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려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닉화라든지 정보 은폐, 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용어가 되겠죠. 자, 상속 중요하죠. 객체 지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상위 클래스의 특징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거다. 자, 비행기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게 프로그램이 되겠죠. 프로그램. 자,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또 다른 것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자, 날아다니면서 자동차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자동차 역할을 하고, 이제 육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비행기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이동 수단을 만들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위에 이런 개체들의 특징들을 물려받아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재사용성이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란 개념 아시겠습니까? 물려받는 겁니다. 이게 상위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하위 클래스가 되겠죠.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특성을 물려받아서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다형성.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진다는 뜻이죠. 한 메시지가 객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우리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주유를 할 때 휘발유를 주유를 해주세요. 버스 타고 다닐 때는 경유 주유해주세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LPG 주유해주세요. 이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게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주유라고만 전달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각각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성에 맞도록 휘발유 주유, 경유 주유, LPG 주유가 이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메시지, 주유라는 메시지가 하나 있지만은 객체에 따라서는 다르게 전달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객체 지향의 특징들 잘 아시겠죠? 자, 자바의 특징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할게요. 뭐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체 지향 언어로 추상화, 상속화, 다형성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다. 자, 서로 컴퓨터가 서로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분산해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자, 운영체제 상관없이 프로그램 작동이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운영체제라든지, 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르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부에서, 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A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게,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게, 자, 윈도우즈 XP, 그러니까 윈도우 계열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아니면은 리눅스 계열로 해서 만들까요?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프로그램이란 것은
윈도우즈 계열로 만드느냐, 리눅스 계열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XP용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리눅스는 여기서 작동이 안 돼요. 반대로 리눅스용으로 만들고 난 뒤에 윈도우즈 XP로 구동이 되느냐? 구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플랫폼 자체가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을 할 때 윈도우 계열이냐 아니면 리눅스 계열이냐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했는 그 회사의 시스템 플랫폼을 보고 그 플랫폼에 맞는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일단 만들게 되면은 XP, 리눅스 어떤 플랫폼이든지 다 작동이 돼요. 자, 원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A라는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자, 자바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윈도우즈 XP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눅스는 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서로 맞추려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맞추느냐? 중간에 자, 이렇게 중간에 뭔가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블럭을 맞추듯이 맞출 수 있도록 중간에 무엇인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JVM이라고 합니다. JVM. 자바 가상 머신. 자바 가상 머신. 자바 가상 머신을 윈도우즈 XP용 자바 가상 머신 설치하고요. 리눅스용 자바 가상 머신만 설치하게 되면은 A라는 프로그램을 여기서도 실행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프로그램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자바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면은 윈도우즈 XP용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리눅스용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시간이 많이 들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무엇을 사용을 하든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방식대로 그냥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해버리면 돼요. 그 이유는, 가능한 이유는 자바 가상 머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바이트 코드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해요. 바이트 코드.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것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독립적입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이므로 관리, 유지가 편리하다. 자, 이유는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거고요. 자, 재사용성으로 프로그램 개발 시간이 단축된다. 당연하죠. 자, 멀티 스레드 기능을 제공함으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한다. 자, 멀티 스레드, 멀티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 작업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멀티 스레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요. 자, 인베이디드. 자, 인베이디드 시스템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내장형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되죠. 뭐 인터넷상에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베이디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목적을 위한 작은 컴퓨터 시스템이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장치가 있으면 장치 내에 어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용도로 해서 자바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기출 문제 보시면은 자, 문제 푸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만 해서 자바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자바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외에 자바의 특징들이 나올 겁니다. 맞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1년 이상 걸립니다. 다 공부하려면은. 그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자바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 개념 머리에 두시고 문제 읽어보시면은 답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문제 푸는 것은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문제를 보시면 답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추상화, 상속화, 다형성. 맞죠? 이거 맞는 설명이죠. 자, 네트워크 환경에서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한다. 자,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 그냥 바이트 코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같은 뜻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은, 읽어보시면은, 맞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수식 처리를 비교하여 기호 처리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내장형의, 인베이디드 시스템에 주로 이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인공지능 분야에 널리 사용이 된다. 자, 인공지능 분야에 주로 사용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리스프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중 자바 언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바는 바이트 코드라는 중립적인 구조의 실행 코드를 만들어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뭐 읽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멀티스레드 기능을 제공하므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자, C#. 자, C샵에 사용되는 구조체, 공용체, 포인트를 사용하므로 데이터 구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조체가 무엇인지, 공용체가 무엇인지, 포인터가 무엇인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 C샵이란 것은 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예전에 히트를 쳤는데요. 이게 선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선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자,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MS사가 만든 게 C샵이에요. 객체의 지향 언어 중에서 자바가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MS사에서 만든 것이 C샵입니다. 그래서 C샵하고 자바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이런 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3번의 특징 자체가 자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이므로 관리 및 유지가 편리하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하여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익화, 구조화, 상속, 추상화. 감이 오십니까? 구조화 아니죠. 자, 다음 중 컴퓨터 언어와 관련하여 객체 지향 언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객체 내부의 데이터 구조에 데이터형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함수까지 함께 정의한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한다. 클래스의 정의 기억나십니까? 자, 데이터의 구조란 얘기 말씀드렸죠. 함수, 연산 같은 뜻이죠. 자, 이것을 이제 정의한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공통의 내용을 이제 정의한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다르지만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의 상속뿐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하다. 속성. 자, 데이터의 구조 같은 뜻이죠. 메소드, 연산, 함수 같은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죠. 클래스의 어떤 특징을 물려받아서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객체의 이런 기능들을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객체는 고토문을 사용하여 순서, 선택, 반복 세 가지 물리적 구조에서 프로그래밍 된다. 순서, 선택, 반복 어디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번이 설명이 틀렸네요. 자,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특정한 작업을 메소드라고 얘기한다. 자, 작업 이게 뭐죠? 자, 같은 뜻으로 연산 그리고 같은 뜻으로 메소드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함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연산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작업, 메소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XP라든지 뭐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MS 오피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 말씀을 드릴게요. 웹이란 것이 붙었네요. 그죠? 웹이 뭐죠?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그죠? 그래서 인터넷 문서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HTML이라는 게 있어요. HTML. 여러분들 뭐 파일 중에서 .html 혹은 htm 뭐 같은 겁니다. 이런 이제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웹 문서가 되는 거죠. 웹 문서, 인터넷 문서가 되는 겁니다.
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인데요. 자, 하이퍼텍스트의 의미는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링크. 자, 우리 일반 문서는 어떻습니까? 일반 문서. 여러분 책 한번 보십시오. 책 보다가 바로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뭐 HTML이라는 어떤 용어가 나왔다. 그럼 이 용어와 관련된 내용, 새로운 페이지를 보고 싶다. 이 설명에 대해서 보고 싶다 해서 이것을 책에서 클릭을 한다고 해서 이동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 문서하고 웹 문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이퍼텍스트, 링크입니다. 링크 되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상세한 내용으로 이동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게 HTML 언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 문서와 웹 문서, 자, 인터넷 문서하고 차이점을 제가 특징을 실습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입력하는 이런 명령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기사퍼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로 제가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공지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물론 기사 퍼스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접속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이 공지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지를 할 때는 이렇게 공지하고 난 뒤에 밑에 부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부가적인 설명을 붙여서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공지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겠죠.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펜으로 교정을 한다라면은 기사 퍼스트에다가 밑줄 표시하고 이렇게 제가 교정을 하겠죠. 자, 이것을 마크업입니다. 마크업. 자, 이것을 마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 문서에서는 다이렉트로 이제 링크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크업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일반 문서를 제가 웹 문서로 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라는 것을 제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HTML 문서가 시작하고 HTML 문서가 끝난다라는 것을 태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body 본문이 되고요. /body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자, 저장할 때는 확장자가 다르죠. 자, HTML이나 HTM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 누를게요. 자, 바텀 화면에 보시면은 기사퍼스트.html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더블 클릭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공지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그 일반 문서나 큰 차이점이 없죠. 일단 공지한 내용이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기사 퍼스트에 조금 전에 제가 마크업,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교정했던 내용을 여기다가 바로 이제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링크를 걸고 싶다는 얘기죠. 자, 링크를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자, 기사 퍼스트를 링크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기사 퍼스트라는 것을 이제 제가 A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링크를 걸었는데요. 링크된 주소가 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한번 저장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사 퍼스트에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링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로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일반 문서하고 웹 문서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자, HTML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드는 언어죠. 마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문서에서는 마크업, 그러니까 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정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HTML 언어를 이용하게 되면은 링크 형식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HTML이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 다음 D가 붙어서 다이나믹 HTML도 있습니다. 자, 동적인, 그러니까 HTML은 처음에 만들어져서 이제 사용은 쉬운데요.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많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DHTML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기능이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XML이라는 것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XML. 확장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장성 생성 언어다. 그러니까 HTML 그 언어를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문서를 좀 표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서로 이제 그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서로 업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문서를 주고받잖아요. 그죠? 주고받는데 문서 포맷이 다양합니다. HTML, HWP, PPT, 뭐 엑셀, 그리고 그 PDF 파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죠. 그럼 각각의 포맷에 맞도록 만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내용을 보고 또 수정해서 다시 보낼 수가 있고요.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을 XML, 그러니까 인터넷 문서 자체를 XML로 만들게 되면은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표준화가 돼요. 그래서 XML 문서로 만들게 되면은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죠? 주고받게 되면은 DB에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어떤 문서가 주고받아질 때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의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뭐 이름, 연락처 이렇게 있다고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들이 B, C, D, E 해서 이렇게 문서가 쭉 만들어졌어요. 주소록을 XML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전송하게 되면은 받는 측에서는 자동으로 주소는 주소대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이름대로, 연락처는 연락처대로 DB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XML을 이용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문서를 이제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험에는 구조화된 문서를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조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조화. 구조화의 개념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각 문서가 탐색기처럼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트리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뭐 재사용성이라든지 정보 검색이 HTML이라든지 DHTML에 비해서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태그의 사용자 정의가 가능하다. 자, 조금 전에 HTML 문서 제가 HTML 열고 닫고 그 다음 A 해서 뭐 닫고 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입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일반 문서에서 제가 추가로 어떤 코드를 입력을 했는데요. 그게 태그예요. 태그. 근데 HTML 같은 경우에는 이 태그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XML은 여러분들의 편리에 의해서 새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예를 들어서 기사 퍼스트 트라는 태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에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것이 비구조화다라는 설명 나오면 틀렸습니다. 구조화된 문서 제작용입니다. 자, 기타 웹 프로그래밍 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ML, 그리고 UML, VRML. 자, 이런 것들은 영문 첫 글자만 잘 보시면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선, 그래서 이동 단말기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표준화하는 언어고요. 그 다음 3차원, 버추얼, 3차원 가상 공간을 표현하긴 언어다. 그러니까 영문 첫 글자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쉽게 특징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JSP. 자, JSP는요, 자바 서버 페이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바 서버 페이지는 HTML 내에 자바 코드를 삽입해서 웹서버에서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생성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돌려주는 언어다. 그러니까 HTML에다가 자바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웹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JSP예요. 자, 자바를 이용한 서버 측의 스크립트다. 서버 측의 스크립트.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서버라는 개념이 있고요.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사 퍼스트는 이제 서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서버는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을 서버,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JSP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버의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등치가 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작은 프로그램들, 그것을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고 서버 측에서 사용을 하는 스크립트다. 그리고 JSP는 자바의 특징과 그대로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애플릿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바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애플릿은 HTML 문서 내에 포함할 수 있는 자바 프로그램을 애플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애플릿을 사용하는 실제 예인데요. 자, HTML 문서죠. HTML 문서 내에 애플릿 코드라고 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기사 퍼스트.클래스 이게 자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 그때 이제 애플릿은 이게 이제 애플릿이 되는 거죠. 자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JSP에서 서버 측이 이제 스크립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라는 얘기 또 들어보셨죠? 자바스크립트. 자, 자바스크립트는 그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많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JSP 같은 경우에는 서버 측에서, 그러니까 기사 퍼스트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받아보긴 받아보는데 JSP는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되고 그 결과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보는데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느냐, 서버 측에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느냐, 그게 좀 다르죠. 그리고 PHP라는 게 있는데요. 자, PHP는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PHP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ASP라는 게 있습니다. ASP. 자, ASP는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처리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언어예요. 자, JSP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ASP는 MS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리눅스 환경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웹 문서를 만드는데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할 때 JSP를 사용을 했을 때 하고 ASP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JSP를 사용해서 만든 웹 문서들은 여러 운영체제에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ASP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환경에서는 어떻게 작동이 안 됩니다. 서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버 측의 이제 프로그램이 ASP를 구동을 하려면은 MS 계열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서버 프로그램이. 근데 PHP 같은 경우에는 상반됩니다.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PHP라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P에 대한 특징을 구분을 하실 때 리눅스 환경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JSP 가능하고 PHP 가능한데 ASP는 리눅스 환경에서 안 된다. MS 계열에서만 구동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설명이 긴데요. 정답은 XML이 정답입니다. 근데 설명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 이게 답이겠구나라고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웹상에서 구조적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형식을 제공하는 메타 태그 언어로 컨텐츠에 대하여 정확한 선언할 수 있도록 해주며 여러 플랫폼에서 의미 있는 검색 결과가 나오도록 한다. 또한 차세대 웹 기반 데이터 보기 및 조작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설명이 긴데 구조적이란 얘기가 나오죠.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XML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내용 잘 모르셔도 돼요. 자, 다음 중 무선 접속을, 자, 무선이란 얘기가 나왔네요. 자, W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중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JSP, ASP, PHP 이런 것들은 웹 맞습니다. 근데 리스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웹이라는 설명이 빠졌죠. 사실은 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문제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생략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ASP에 대한 설명 나오네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한 웹 언어이다. 맞고요. PHP,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JSP, 자바를 삽입을 했다. 자, XML, SGML 문서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자, SGML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SGML은 XML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XML이 SGML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한 거예요. 그러니까 SGML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것은 좀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것을 해결한 것이 XML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쭉 나오는데 보시면은 SGML은 XML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XML이 더 큰 걸로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개선을 해서 이것을 만든 거고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XML은 SGML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XGML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 웹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